네. 372페이지 방식이고, 독도상사 제70회 기출문제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독도상사의 제70회 기출문제의 부가세 6번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세 6번 마지막 문제가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 관련 거래자료, 즉 부가세 적리분기를 하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기 예정이군요. 그래서 3월 31일 전표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오늘은 결산을 같이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결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 결산 문제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아요. 수동 결산이나 자동 결산 하나, 둘, 이 정도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 결산 및 자동 결산이라고 했는데 자료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요.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30만 원을 계상하다. 수동 결산 사항이죠. 네, 수동 결산.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 2천만 원이다. 네, 이거 역시 이건 자동 결산 사항이죠. 우리가 기말 상품 재고액을 데이터를 입력하는 이유는 상품 매출 원가를 반영하기 위한 그러한 데이터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는 우리가 손익 대체 분계를 하기 위해서 이걸 작성을 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행과제 1번을 보시면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셔야 했는데 요 1번은 수동결산, 여기 자료의 2번은 자동결산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행과제 2번을 보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는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 작성할 때는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에서 아니오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전표 추가를 눌러가지고 무슨 분계를 해야 됩니까? 손익 대체 분계라는 걸 해주어야 우리가 장부가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의 장부가 제대로 마감이 되죠.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해보면, 자, 장기 차입금. 여러분, 장기 차입금이 뭔지 아시죠? 돈을 빌린 거란 말이죠. 이거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경과한 이자다. 그러면 여기서 이자는 이자 수익이 됩니까? 이자 비용이 됩니까? 네, 이자 비용이 되죠. 그래서 이자 비용은 비용 발생이니까 이게 차변에 와야 돼요. 자, 이 이자 비용 30만 원이 기간은 경과했으나 우리가 12월 31일 현재 지급하지 못한 비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급 기일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하지 않은 것이죠. 차기에 어느 날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기에 지급할 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경과한 것은 우리가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결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용을 예상할 때 쓰는 개정 과목이 미자로 시작되는 개정 과목이 있죠. 미지급한 비용이다 해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대변에 인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입력을 일반전표에다 하면 되지요. 일반전표 12월 31일 하셔가지고 차변의 이자 비용, 차변의 이자 비용 931번입니다. 거래처와 적요 생략하시고 차변에 가가지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300 플러스 30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해야죠. 미지 엔터 해서
미지급 비용 262죠. 엔터 하셔가지고 대변에다가 300 플러스 엔터. 비용의 예상. 여러분 여러 번 제가 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용의 계산, 비용의 예상 같은 말이고요. 비용을 예상하려면은 대변에 부채 계정을 쓰는데 뭐로 시작돼요? 미자로 되는 시작하는 계정 과목이 이용된다. 이 미자를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다. 자, 그러면 수동결산 문제가 끝났죠? 그러면 이제 2번은, 자료 설명에 2번에 있는 기말상품 재고액, 이거는 이제 자동결산이니까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메뉴로 가느냐 하면은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이 여기에 있죠? 결산 및 재무제표. 예. 결산 및 재무제표, 예,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 딱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다가 먼저 수동결산하고 나서 일로 와야 돼요. 예. 수동결산 아까 우리 이자 비용 적용하는 거 그거 먼저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자동결산을 먼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와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손익계산서하고 비슷한 구조의 데이터들이 쫙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영업의 비용에 이자 비용에 이게 반영이 된단 말이죠. 이자 비용에. 지금 이자 비용이 여기 90만 원은 우리가 좀 이따 조금 전에 그 30만 원 이자 비용 발생시킨 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90만 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 결산자료 입력해서 입력할 데이터는 요거 하나만 줬어요. 기말상품 재고액. 예. 그래서 여기다가 2천만 원을 입력해 줍니다. 20 플러스 엔터. 이렇게. 그러면 여기 상품 매출원가가 276,103,000으로 고쳐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으로 분계가 만들어지죠. 네, 전표 추가 한번 눌러볼까요? 전표 추가 예 해주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일반 전표 12월 31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월 31일 일반 전표 조회 눌러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험 볼 때 일반 전표에 일일이 들어와서 이게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졌나 확인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네, 당연히 만들어지니까 다음으로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실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아까 수동분계에서 입력한 이자 비용 분계 들어있죠? 그 밑에 결차 결대로 하나 만들어져 있죠? 이게 방금 자동결산에서 넘어온 전표입니다. 뭐 감가상각이라든가 대손상각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하나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계는 없었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해가지고 상품 매출원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만 딱 만들어요. 자, 상품 매출원가 대체 회계 처리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얼마, 대변의 상품 얼마 이렇게 분계하는 겁니다. 대변의 상품이에요. 자, 상품 매출원가 2억 7,610.3,000 이거는 어떻게 산출된 거라고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방금 입력한 2천만 원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가지고 산출된 것이다.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이걸 모르면 곤란하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론 문제에서 상품 매출원가와 관련된 문제를 만났을 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고 곤란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상품 매출원가 어떻게 구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다. 이런.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 자동 결산 마쳤으니까 거기 수행과제 2번을 해야 되죠. 수행과제 2번이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는 걸 해야죠.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서 손익계산서 12월 딱 입력하면 작성이 돼요. 네,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가 데이터가 반영됐죠. 매출 총이익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또 판매관리비 모두 들어와 있고 영업이익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수익이 이자 수익과 임대료가 반영돼 가지고 영업의 수익 반영됐고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반영돼 가지고 영업의 비용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나중에 결산 처리 평가시험 보실 때 손익계산서 제가 이 손익계산서 양식을 딱 한 페이지에 그려놔요. 그려놔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네모를 쳐놓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네모를 쳐놓습니다. 그러면 이 네모 친 데를 여러분이 숫자만 입력해야 될 곳은 숫자를 갖다 쓰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과 금액을 입력할 곳은 계정 과목과 금액을 거기다 기록해 줘야 돼요. 예. 손익계산서 양식을 딱 그려놓아가지고 이 네모를 제가 10개를 쳐놓을 거예요. 10개. 그러면 10개를 여러분이 다 맞추시는 거예요. 한 개가 5점, 10개를 다 맞추면 50점. 또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예요. 양식을 딱 그려놓고 중간중간에 네모를 쳐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네모를 메꾸는 거예요. 그것도 10개, 하나당 5점. 다 맞추면 50점. 그래서 두 개, 손익계산서 다 맞추고 재무상태표 다 맞추면 100점. 네. 자, 그러면은 이 네모를 쳐놓은 것을 여러분이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매출 총이익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쳐놨다. 매출 총이익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면 이거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것이 빼면 매출 총이익이지. 이런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씀. 그리고 만약에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에다 제가 만약에 네모를 딱 쳐놨어요. 기말 상품 재고액. 그러면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제가 데이터를 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데이터를 주냐면 요 시산표를 줄 거예요. 요 시산표, 합계전액 시산표. 근데 이제 합계전액 시산표가 아니라 합계는 필요 없으니까 잔액만 보이는 시산표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게 아니고 약식이니까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게끔 예. 하지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시산표에서 조금 전에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액을 2천만 원이다 하는 걸 어디를 보고 찾아와야 되느냐? 합계진액시산표에 있거든요. 그런데 합계진액시산표에 기말상품 재고액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매출원가를 구할 때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주는 것인데 이게 계정 과목에는 기말상품 재고액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럼 합계전액 시간표에서 가운데 계정 과목만 있는 거거든요. 계정 과목만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기초상품 재고액이라든가 기말상품 재고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안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 네. 그러나 있습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이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있어요. 무슨 계정을 찾아야 될까요? 기말상품 재고액은 재무상태표나 합계전액시산표에서는 계정 과목 이름이 뭘까요? 그냥 상품입니다. 그냥 상품. 네. 그냥 상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이 기말이 되면 기말상품 재고액이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기초에는 기초상품 재고액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액이다라는 것은 이게 계정 과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계정 과목 이름이 아니에요. 예. 상품의 기말 잔액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상품의 기말 잔액이다. 그러면 상품 계정에 이 상품 계정에 여기 기말 12월 31일 날의 잔액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상태 변화 시산표에서는 그냥 상품을 보고 갖다 기입하면 그게 기말상품 재고예요. 만약에 기초상품 재고액도 알고 싶다. 여기서는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여기 날짜를 바꾸면 돼요. 날짜만 1월 1일로 바꾸면 1월 1일이 기초거죠. 기초. 거기에 상품, 네, 기초상품 재고액 7천만 원. 그러면 손익계산서 가서 볼까요? 그게 맞는지? 네, 손익계산서 가보면은 기초상품 3,500이네. 근데 합계전액상표는 왜 7천으로 돼 있지? 3,500인데 합계전액상표는 7천이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 계정의 원장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1월 1일 3,500으로 돼 있는데 아니다. 여기 기초 전월 2월은 3,500인데 1월 1일 날 거래가 있었네요. 예. 자, 1월 1일 전기 2월은 3,500이 맞아요. 원장에 가보니까. 여러분 원장에 가는 방법은요. 시산표에서 해당 계정 과목의 금액을 더블 클릭하면 이 원장에 갑니다. 원장은 모든 게 날짜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손익계산서의 기초상품 재고액이 3,50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산표에서 1월 1일로 조회를 했더니 7천만 원이에요. 왜 틀리나 했더니 1월 1일 날 상품을 매입한 거래가 또 3,500짜리 매입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1월 1일 날 잔액이 기초 3,500에다가 매입한 거 3,500 해가지고 7천이 재고가 맞네요. 네. 그래서 차이가 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기초상품 재고액은 합계전액서표의 1월 1일 날짜하고 맞거나 틀릴 수도 있네요. 예. 1월 1일 날 거래가 있었으면 이게 전기 2월 된 기초가 아닌 거죠. 예. 네. 네, 1월 1일 거래 때 예. 3,500 말고 따로 돼 있는데 그건 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상품 거래가 또 있어요? 상품 거래는 요 하나뿐이죠. 1월 1일. 네, 매일 예, 상품 매입한 것은 요거 하나뿐입니다. 상품 원장에 가보면은 1월 1일 날 상품 차변에 오는 매입이죠. 요것이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빛나 유통에서 한번 매입한 거. 예, 다른 거래는 안 보입니다. 1월 1일 날 다른 거래가 있었다는 말은 어떤 장부에서 보신 거예요? 메인 매출에서 메인 매출 장부에서 1월 1일부터 1월 1일로 매입을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빛나유통에서 상품 매입한 게 3,500이 하나 있고 여유빌딩에서 건물 매입한 게 3억짜리가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이니까 상품은 아니죠. 상품은 하나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던 거는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액의 금액란을 이렇게 뻥 비워놓고 이게 얼마냐고 여기를 찾아서 기입해라 그러면은 시산표에 가서 기말상품 재고액 계정 과목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시산표에서는 그냥 상품이에요. 상품. 날짜가 기말로 돼 있으면 그게 기말상품 재고액. 날짜가 기초로 돼 있으면 그게 기초상품 재고액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NC에서 평가 시험 보실 때 이 시산표의 데이터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시산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시산표를 보면은
손익계산서를 다 메꿀 수 있고, 또 자산부채 자본을 보고서 요 재무상태표를 다 완성할 수가 있어요. 예,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문제를 출제했다. 이 말씀 드리고, 시산표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산표가 과연 무엇이냐? 시산표. 우리가 시산표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그리고 합계와 잔액을 표시하는 합계잔액 시산표가 있어요. 옛날에 손으로 작성할 때는 빨리 작성하려고, 예, 합계만 먼저 해가지고 합계 시산표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서로 차감해가지고 잔액을 기록하면 합계 잔액 시산표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산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이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뭐 똑같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합니다. 합계와 잔액을 모두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은 뭐예요? 자산은 차변의 잔액이 표시되죠. 부채와 자본은요. 대변의 잔액이 표시되죠. 수익은요. 대변, 비용은요. 차변의 잔액이 표시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시험 보실 때는 이 합계는 빼버릴 거예요. 합계는 빼버리고 각 잔액만 쭉 써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산할 때 우리가 지금 결산할 때도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 합계잔액시산표는요. 이 회계 처리가 회계 중에 제대로 잘 되어 있다면 차변의 잔액과 대변의 잔액이 항상 일치해야 돼요. 이게 서로. 또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서로 일치해야 돼요. 이것이 대차 평균의 원리죠. 그래서 이 시산표의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 복식부기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회계가 복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라는 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모두 기록한다. 원인과 결과를 모두 기록한다. 그런 의미예요. 예. 원인과 결과를 모두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게 복식부기입니다. 이 복식부기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시산표냐 하면은 자가검증 기능이라고 그래요. 자가검증 기능. 예. 복식부기에 자가검증 기능을 하는 것이 합계잔액 시산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결산 처리 그 평가시험 문제 중에 아래 설명이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를 질문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 설명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이런 말이 만약에 나왔다. 복식부기에 자가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건 시산표로 설명. 아시겠죠? 네. 시산표의 역할이 그거예요. 복식부기에 자가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다. 여기서 자가검증이라는 것은 모든 회계는 차변과 대변 요소로 원인과 결과로 기록하면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표를 임명하면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다르게 기입한 적이 없습니다. 모르고 넘어갔을 수는 있어요. 모르고 넘어갔다면 어디서 걸러져요? 합계잔액시산표에서 걸러져요. 합계잔액시산표를 딱 들어가면은 차익이 발생합니다 하고 딱 알려줘요. 차익이 발생한 부분을 수정하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예, 누르면 해당 전표로 딱 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분을 고쳐줘요. 아, 내가 동그라미 하나를 여기서 빼먹었구나. 뭐 이런 것을 수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산표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이제 작성을 했고요.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손익계산서에서 작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 구조를 꼭 아셔야 된다는 그 얘기였고, 자, 당기순이익을 맨 밑에서 확인합니다. 274, 398, 870. 네, 뒤에 870만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 작성해야 될 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결산 수정분계 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요로 해야 돼요. 아니요.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면은 그전 거는 지워지고 새로 작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이제 뒤에 870, 274, 398, 870 제대로 반영됐고, 전기에서 2월된 미처분 이익금이 1억 3,414만 원이어서 단기의 미처분 이익금인 당기순이익과 전기에서 2월되어 넘어온 전기분의 2월 이익잉여금, 요 두 개가 더해져서 단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모두 내년으로 그대로 2월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무상태표에서는 이것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받게 됩니다. 즉 2월 되게 됩니다. 단기의 재무상태표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하지만 내년도 2월 기초 재무상태표에서는 이것을 2월 받았다 해가지고 2월 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해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자, 이제 이것이 확인이 되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는 FAT 1급에서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단기에 처분된 내역에 현금 배당을 얼마 했다, 주식 배당을 얼마 했다 이런 입력을 하라고 하면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현금 배당은 여기에다가, 주식 배당은 여기에다가, 이익준비금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이 내역은 처분이라고 합니다. 영업성과로 얻어들인 이 잉여금, 영업성과의 이 잉여금을 우리가 어떻게 처분했느냐, 처분하지 않고 계속 이익잉여금으로 차기로 계속 전부 이월할 수도 있고, 주주들에게 수익을 나눠줄 수도 있죠.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걸 배당이라고 하고, 기업이 법률에 의해서 적립해야 되는 것을 이익준비금, 이건 상법에서 적립하는 거예요. 기업 합리화 적립금 이런 것은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또 적립하는 이런 법정 적립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임의 적립금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입력할 것은 이거네요. 처분 예정일 여기다가 2026 0228 또 처분 확정일 2025 0228 이렇게 두 개 날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뭘 눌러야 돼요? 전표 추가 누르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전표 추가 5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면 돼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하고 그냥 다음으로 다음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연습하는 거니까 이거를 5건의 전표가 뭔지 공부하러 가자 이거예요.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12월 31일에서 또 조회 눌러보세요. 조회 눌러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TAT 2급에 가면은요, 이거 설명 안 드리기 때문에 지금 기초 단계니까 이렇게 다 여러분하고 같이 보는 겁니다. TAT 2급쯤에 가면은 그냥 전표 누르면 뭐가 만들어진다 하는 거 그냥 알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온 2번 전표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이제 3번 전표가 무슨 전표인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넘어온 손익대체분계 중에 하나예요. 3번이. 자, 3번이 모두 4줄인가요? 5줄인가 그렇습니다. 차변이 상품 매출, 이자 수익, 임대료예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수익이죠? 상품 매출은 영업수익,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 임대료도 영업의 수익. 자, 이 수익 계정 3개가 전부 합쳐져 가지고 대변의 손익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걸 손익 계정의
수익 계정의 손익 대체라고 해요. 수익을 손익으로 대체시켰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수익이 제로가 돼 있어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 시산표에 가보면은 수익의 잔액이 대변에 있지 않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손익계정 대변으로 가버렸으니까 898, 435, 860 이만큼이 걸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전표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양이 많죠. 예, 범위가 굉장히 커요. 4번 전표는. 이게 비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비용이 뭐냐면은 비용을 모두 손익계정 차변으로 대체했어요. 비용에서 대체. 6억 2,403만 6,990원. 비용이 전부 6억 2,400, 36,99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용에서 손익계정 차변으로 왔어요. 비용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상품 매출원가, 급여, 잡급, 동료생비. 자, 모두 대변으로 가버렸죠, 비용이. 여러분 알다시피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결산 때 전부 대변에다가 전부 총액을 기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차변과 대변이 똑같아지면 잔액은 0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비용도 좀 이따 가보면 0이 돼 있어요. 잔액이 없어요. 그래서 비용도 매출 원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업의 비용까지 모든 금액이 손익계정의 차변으로 오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원리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손익계정이 임시계정인데 지금 이렇게 원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예, 손익해가지고 대변에 8억 9,800, 차변에 6억 2,400이 와 있겠죠? 그러면 요 차액이 대략 한 2억 한 7천 정도 되나요? 예, 하여튼 2억 7천 정도 되죠. 그게 뭐예요? 당기순이익이에요. 예, 밑으로 그러면 전표 5번으로 합니다. 전표 5번이 뭐냐면은 아까 손익계정의 그 차액 2억 7천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차변에 있는 손익의 잔액이 대변에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당기순이익 대체라고 되어 있죠. 손익계정의 차액은 바로 당기순이익입니다. 그 차액을 어디로 보냈어요?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대체하는 분계가 바로 5번 분계다 이 말씀이에요. 5번 분계. 5번 분계. 자, 제가 여러분 결산 문제에서 이렇게 낼 겁니다. 이거. 예. 이 문제 낼 거예요. 이 문제. 뭐라고 질문할 거냐면 손익계정의 잔액은 자본계정에 어디로 대체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결산 때 임시계정 집합손익이라고도 해요. 손익 그냥 손익이라고도 하지만 집합시킨다 해가지고 집합손익. 집합손익계정의 잔액은 자본계정 어디로 대체됩니까? 요게 자본계정이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계정의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손익계정의 잔액은 결산 때 집합손익계정의 잔액이 결산 때 자본에 어디론가 가죠?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간다. 이거 물어본다 이겁니다. 제가. 자, 그래서 여기 5번 전표가 이게 바로 그 전표입니다. 우리가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눌렀더니 이런 전표가 다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6번은 또 뭔가 보세요. 우리가 전기에서 2월된 2월 이익이익금이라는 게 있죠? 그 2월 이익이익금을 미처분 이익이익금으로 계정 과목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왜 바꿔주느냐, 여기서는. 예, 여기서는 왜 바꿔주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단기의 단기 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합산하려고 바꿔주는 거예요. 자, 전기에서 넘어올 때는 단기에서는 2월 이익여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요 1억 3,400은 몇 년도에서 2월 된 이익여금이냐면은 2024년도에서 2월 된 거예요. 그것을 단기의 단기 순이익 갖고 합치려고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이걸 바꿔요. 대변으로. 그러면 미처분 이익여금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 두 개가 더해지겠죠.
3억, 4억 한 800 정도 돼, 여기. 4억 800. 예. 그래가지고 4억 800이 전부 다 또, 이제 마지막 7번 전표에서는 어떤 회계 처리가 되냐면은, 이 미처분 이익이익금을 내년으로 넘기려면은 2월 이익이익으로 바꿔서 넘긴다고 그랬죠. 그게 그거예요. 마지막 7번 전표가 차변 대변이 지금 4억 800 얼마잖아요? 자, 미처분 이익이익금 차변. 자본을 감소시켜버렸죠? 아까 당기순이익 대변에 놓았다가 또 전기에서 이월된 거하고 합친 다음에 차변 없애버렸어요. 예, 없애고 어디로 갔어요? 대변의 2월 이익이익금. 미처분 이익이익금과 2월 이익이익금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금액이 똑같죠. 똑같죠? 그러면 2월 이익이익이라는 계정을 왜 만드느냐? 우리가 자산과 부채 자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잔액을 내년으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차기로 가지고 가야 되죠. 그러면 차기로 가지고 갈 계정 과목으로 만들어 놔야 차기로 가져가죠. 그래서 차기로 가져갈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서 가져가요. 차기. 2026년도로 가져갈 때는. 그러나 단기 재무상태표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그대로 표시돼요. 단기 재무상태표에는. 그래서 차기로 가져갈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점표가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방금 점표 추가를 눌렀을 때 이루어지는 회계 처리고요. 그것을 하나로 한마디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문제의 수행 과제에 2번에 있었던 손익 대체 분계라고 한다. 이거 손익 대체. 그래서 손익 대체 분계를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때 그 원격 수업할 때 회계의 순환 과정 실습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쭉 설명하는 부분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습지까지 동원해 가면서 거기다 써보면서 실습을 하시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이 결산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회기 중에 회계 처리한 것들을 마지막에 이제 결산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마무리 이 작업이기 때문에 그 회계의 흐름을 알아야 결산도 이해가 가는 거거든요. 결산도 이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산표에 가서 정말 잔액이 없어졌는지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합계전액 시산표에 가셨으면 저 위에 있는 조회 단추를 한번 눌러보세요. 조회 단추를 눌러보시면요. 자, 위에 있는 유동자산이나 재고자산이나 또는 비유동자산이나 이런 건 잔액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채도 대변에 잔액이 다 있습니다. 네. 자본금도 대변에 잔액이 다 있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 네.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왜 다른 비용은 안 보이지? 아, 1월 달로 돼 있구나. 아, 미안합니다. 12월, 예. 여러분, 12월 31일로. 예.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가 1월 1일로 돼 있으면 안 됩니다. 12월 31일로. 예, 다시 보겠습니다. 12월 31일로 고치시고, 네, 보세요. 자산 잔액 다 있죠? 그 다음에 부채도 잔액이 다 있죠? 대변에? 자본도 대변에 잔액이 다 있죠? 네.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현재 제로가 되어 있지만 2월 이익잉여금은 4억 8천으로 대변에 잔액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손익계정부터 보시게 되면 이게 집합손익이에요. 집합손익이 대변과 차변이 똑같아졌어요. 왜냐하면 손익계정의 잔액을 당기순이익을 미처분 이익금으로 대체시켰기 때문에 손익도 잔액이 없어진 거예요. 또 상품 매출 수익이죠. 이것도 차변과 대변이 똑같아져 버렸죠. 대변에 있던 잔액 이 손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없애준 거예요.
외출원가도 차변에 잔액이 없잖아요. 차변 대변이 똑같죠. 합계가.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수익과 비용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똑같아져 버린 것을 보실 거예요. 손익 대체 분계에 의해서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잔액은 제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산표에 있는 수익과 비용은 차기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2026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죠? 예. 지금 여기 급여 잔액이 없잖아요. 급여 잔액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급여에 이게 25년도 급여가 26년도 급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 수익과 비용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나 저 위에 있는 자산부채 자본들을 보세요. 만약에 자산 중에 현금 잔액 3,661만 6,850원이 있어요. 이 금액이. 이것이 26년도에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영향을 줘요. 왜? 25년도 12월 31일 현금 잔액 이거를 내년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전기 2월이라고 표시하면서 이어서 또 장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어떻게 가져가요? 차기 2월, 전기 2월 방식으로 장부를 마감해서 가져간다 그랬죠. 예. 그래서 잔액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수익과 비용은 차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이미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0이 돼버렸습니다. 내년도 장부에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이미 자본에, 기말 자본에 반영이 돼버렸어요. 예, 조금 전에 그 손익 대체 분계에 의해서 기말 자본인 이 2월 이익잉여금에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단기분의 단기 순이익.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까요? 네, 재무상태표 마지막에 작성하는 거죠. 12월로 딱 작성을 하라. 에러가 없이 작성이 돼야 돼. 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그 자본에 가보시면은요. 예, 이익잉여금이 4억 853만 8,870원인데 이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에 와 있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당기의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근데 내년도로 2월 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는 이것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표시가 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당기순이익도 여기 참고로 당기순이익도 여기 표시가 돼요. 참고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뭘 참고하라고 그러냐면 요 미처분 이익여금 4억 853만 8,870원에는 당기에 이익을 낸 당기순이익 2억 7,403,98870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 안에 들어간 것이다. 전기 것도 참고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예, 전기 거는 여기서는 전기에 있는 미처분 이익여금 이 안에는 전기 단기 순이익이 4천 얼마만큼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걸 참고하라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무상태표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자산총계는 뭐하고 같다? 예. 자, 여기서 자산총계를 보시면 자, 뒤에 거 생략하시고 억 단위로 말해 보겠습니다. 19억이에요. 19억. 자산 총계가 19억이면 자본과 부채 총계도 부채와 자본 총계도 반드시 자산과 똑같아야 돼요. 19억.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재무상태표를 완성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부채와 자본 총계에 제가 이렇게 네모를 쳐놨어요. 부채와 자본 총계. 그다음에 저 위에 자산 총계 자산 총계에 나가는 자산 총계도 만약에 네모를 쳐놨다고 볼까요? 여러분이 자산 총계에다가 만약에 19억이다라고 이렇게 쓰셨으면 부채와 자본 총계도 항상 같은 거니까 19억이 나와야 내가 제대로 옮겨 적었구나. 자산 총계는 19억이 있는데
밑에 부채와 자본을 다 더해보니까 19억이 아니고 가령 뭐 15억이다. 그러면 뭔가 어디서 잘못은 계산한 거예요. 뭘 빼먹었거나. 예. 그래서 우리 회계 등식 아시죠? 회계 등식이 바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과 같다. 예. 그 원리 모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막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산 총계에다 박스 네모 그려놓고 밑에 부채와 자본 총계에다 네모를 그렸는데 자산 총계와 부채 자본 총계를 서로 다르게 기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회계의 원리를 깜빡한 것 같아요. 예. 회계의 원리가 자산은 부채와 자본과 같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과 항상 같아야 해요. 여러분이 자산 총계를 구할 때는 우선 뼈대를 잘 알아야 돼요. 자산은 로마자 1번 유동자산과 로마자 2번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산 총계를 구하려면요. 유동자산 총계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총계를 구해서 여기 로마자로 1과 2를 더하면 그게 자산 총계예요. 네. 골격끼리 더해요. 골격끼리. 여러분이 자산 총계를 구하실 때 이거 뭐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더해야지? 자, 1. 유동자산을 총계를 먼저 구하고 2. 비유동자산의 총계를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그게 자산 총계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재무상태표를 완성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재무상태표까지 이제 작성을 했는데 에러가 없다 그러면 이 결산을 잘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과제 2번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무수행평가 62점의 답안을 빨리 찾으시면 됩니다. 답안 입력할 때 유의사항은 지난 시간에 69회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기 11번부터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